네, 5월 2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인터뷰 시간입니다. 화제의 당선자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은 언론 개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이 두 분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사실 소개가 따로 필요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 바로 옆에 지금 보이실 텐데요. 인사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굉장히 특히나 두 분이 불세출의 진행자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제가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에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불세출의 피징계자 아닙니까? 징계자, 진행자 너무 말고 슬픕니다. 불세출의 징계자. 그 공통점이 있네요. 네. 네, 노정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1호 해직 언론인으로도 뭐 이게 참 유명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동 1호입니다. 6명이 한꺼번에 해직을 당했으니까. 네, 발음도 너무 좋으세요. 지금 제가 옆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중파 앵커. 네, 그리고 이 돌발 영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YTN 간판 프로그램인데 사실 계실 때에 비해서 조금 덜 재밌다라는 게 시청자로서의 생각이긴 한데요. 국회에 이제 입성하시니까 거기서도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또 혹시 고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YTN에 물어보시죠. 유튜브로요. 이제 노정면 제가? 의원으로서 이제 제가요? 현장 돌발 영상. 네. 예. 네, 아무튼 인천 부평갑에서 이제 도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특히나 이제 신장식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저 유튜브 출연을 몇 번 해주셨는데요. 네. 노정면 당선자는 처음이시니까 원샷으로 다시 한번 좀 인사도 해주십시오. 여기 보셔야 돼요. 예. 왜 이제 부르셨죠? 저는 둘 다 처음 부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조금 자주 서운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네. 예, 선거운동에 바쁘셔가지고요. 네. 예, 예, 비례대표시니까 더욱더 이 공중전을 하시는 신장식 당선자와 또 지역구 활동하셨던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신장식 당선자도 이제 하이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징계의 아이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이번 주 시사인 커버 스토리가 이제 선방위가 징계했던 그 몇 가지 장면들을 이제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8명이 있나요? 거기에 사람이? 9명. 그 중에 4번이신가요? 아홉 컷이 있는데 예. 아홉 컷이 제가 있는데 그 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4개네요. 네. 네 컷이 나오네요. 예. 옷이 딱 2벌인가 하는 의원님. 예. 네. 네. 이번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또 당선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국민승리 20일 97년도에 국민승리 민주노동당의 전신이죠.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민주노동당 창당 뭐 이후에 27년 만에 당선이 됐어요. 출마 도전 예. 처음으로부터 27년. 예. 아,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로만 따져도 24년. 최초에는 제가 구의원 선거를 나갔었으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거나 아직은 뭐 잘 모르겠고 좋다 이런 생각보다 책임감? 몫이 커졌다? 이런 느낌이 더 커요. 특히나 정의당이 원내 진출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 정치 왼쪽 날개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복원해야 될 거냐라고 스스로에게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고 현실적 재건의 대안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더 큽니다. 오, 당선 소감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셔서 참 다행스러운 게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죠? 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낙선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다행이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건 이성적인 거고 실제로 너무 좋아 이런 감정은 정말 전혀 없어요.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했던 그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이 걱정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솔직한 마음이에요. 네, 두 분 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전해주셔서 재밌게 하라 그랬는데 예, 큰일 오늘 나네요. 방송 저희가 재밌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무거운 주제도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게 두 분의 방송 경력을 합쳐보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빠져서 영상 편집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예, 재밌는 방송을 하라 그러면 참 힘듭니다. 이미 주제만으로도 두 분한테 들을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게다가 언론개혁이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또 공교롭게도 내일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때쯤에 보통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제 전 세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해서 매번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전에 비해서 4단계 추락해서 47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몇 뒤 정도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부터 대답할까요? 뭐 좀 알아서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내일이면 바로 이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더 가깝게 맞추는지 혹시 내기인가요? 내기 얘기하시나? 각인가요? 다시 오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지난해 순위가 47위. 40위권이면은 나쁜 순위는 아니에요. 근데 종전보다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언론 현실이 바로바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또 이제 국제단체에서 만드는 그렇죠. 순위고. 2022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2023년 5월에 나온 거니까. 한국 순위 역대 최저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70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기준 없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언론 현실이 어떤가? 저는 적어도 70위 밖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건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계시고 언론 현장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기자들, 언론 관련인들, 언론 단체, 방송사 압수수색을 이 정도로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 무시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 판단 기준을 비교해 보면 70위 안으로 자리매김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나는 이제 순위도 관성이 있어서 이게 서서히 떨어지더라고요. 급격히 팍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 적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신이 좀 떨어지지만 현실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70위권 밖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순위를 얘기하는 게 근데 대통령께서도 한국의 언론 자유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거의 뭐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던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영수회담 대표랑 발언에 영수회담 대해서 할 때 예. 기자가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잡혀갈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정한 바 70위권 밖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제 말씀대로 진짜 그냥 맞추기를 하면 난 뭐 한 58위 뭐 이런 걸 하겠는데 사실 58위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은 대통령도 인정하는 바 독재화에 가깝게 뭐 가 있는 거 아니냐 언론 지수가 그게 시사인의 이번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중에 역대급이다라는 제가 평가를 계속 명이네. 받고 역대급이에요. 있죠. 예. 역대급인데 저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역대급 중에서도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비열해요. 정부가요. 정부가 예. 여기 보시면 시사인 이번 호 보시면 열심히 신장식의 읽어주십시오. 뉴스아이키 예. 관계자 징계 김종배 관계자 징계 또 관계자 징계 관계자 징계 관계자 징계 일부러 법정 제재 중에서도 보여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정 제재 예. 중에서도 관계자 징계 받은 거를 이렇게 쭉 썼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관계자 징계가 얼마나 비열한 징계냐 하면 벌점도 벌점이지만 벌점이 4점인가 그렇죠. 벌점도 세요. 그런데 근데 인사위원회 제작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인사 불이익 징계 처분을 한 것을 보고해야 이 징계가 끝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이전에 뉴스아이킥 제작진들도 우리는 순장조다 올 8월 달까지 하여튼간 할 말 다 하고 올 8월에 박문진 이사진이 여권 우위로 교체되면 박민혜 방송처럼 주르륵 우리도 탑다운으로 하면 순장조지만 소신껏 하자. 그랬는데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관계자 징계가 누적되니까 제작진 얼굴이 낯빛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그 인사 불이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비열하다. 비열한 방식이죠.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게 벌점이라는 개념이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뭐 회사에서 징계받는 근거가 되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방송사 채널 운영권, 이 방송 사업권을 방통위가 주기적으로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내줘야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00점 만점이에요. 근데 통상 방송사들 재승인 통과할 때 점수가 700점 전후입니다. 700점 넘어가면 좋은 점수 받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MBC가 지난 반년 동안 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이런 관계자 징계 등등에 의한 벌점 누적 수가 108점입니다. 108점이에요. 108점. 1000점 만점인 방송 사업권 승인 심사 점수 중에서 100점 이상 깎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관계자들이 징계받은 관계자들이 자기 징계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망한다는데 위축되지 않을 수가 네.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작진과 회사를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실제로는 절차에도 사람이 그 절차에서 사람이 결국 결정을 하는데 지금 방심위의 구성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너무 막말들을 하시고 뭐 진행자가 신장식 진행자가 싸가지가 없다. 뭐 이게 이제 그 징계 사유 중에 하나로 막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용산에 사는 아주머니가 스토킹 당한 걸 가지고 백 던져놓고 간 걸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또 징계받고 네. 관계자 징계 그게 최근에 나온 징계 가장 최근에 네. 용산 사는 아주머니 정말 평범한 주부 뭐 이런 예, 오딩도 평범한 있더라고요. 주부 아주머니 뭐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KBS 최초로 전 PD인가요? 예, PD죠. 예. 지금은 선방위 이제 예, 선방위에 계신 위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그 하니까 이거는 절차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다.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순위 예. 관련해서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지난해 이런 점들을 짚었어요. MBC만 이 정부 윤 정부가 MBC만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점, 특히 MBC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점, 그다음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기자들 잘 안 만나는 거, 언론 접촉 잘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짚었거든요. 그게 더 악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순위는 예.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예. 58위에서 좀 더 낮추시죠. 좀 낮출까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47위에서 58위로 11, 10개 정도 떨어뜨렸는데 예, 더 열 받고 열 더? 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예. 71위에서 안 움직이겠어요. 야, 이거 내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같이 네. 오셔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화기해야 네, 된다는 오픈 게 참. 상황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좀 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취재하면서 들어봤던 이야기가 대통령이 우리 정부만큼 무방비로 언론 비판 많이 받는 정부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말은 많이 화제가 됐죠. 진성준 이제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 언론 장악하려면 그 방법 모르지 않지만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길게 장황하게 이제 반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또 저 먼저요? 아니 뭐 두 분은 알아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예. 좀 찝어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어떤 말 신장식 대변인, 신장식 지금 당선자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관계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대응하는 방식이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에요. 회사를 없애는 방식이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론 보도 요청을 하거나 정정 보도 요청을 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정부와 같이 여러 개의 스피커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해명 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지 지금처럼 소송을 한다거나 예. 소송으로 들어가거나 이것도 소송도 귀여워 방송국을 없애버리거나 TBS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청산 절차에 들어가서 예. 6월 달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아까처럼 그런 관계자 징계나 선방이나 방심위 등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거나 진행자를 없애는 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제 직접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어서 방법을 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취지 이야기라고 이제 제가 많은지 직접 전해지고 들었으면 있죠. 예. 그러면 이 방심위를 활용하는 이 기발한 방식은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가동될 수 있는 수준인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 두 분의 질문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 이런 질문을 그러면 이제 노정면 당선자께서는 아유 그 귀한 기회에 어떻게 이렇게 우아한 질문을 합니까? 아 그러면 어떤 질문을 저는 이 디올백 명품백 사건 터진 이후에 명품백으로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최 목사가 전달한 여러 물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준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준 것으로 의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듀어스 27년산 고급 위스키.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드셨는지 대통령 무슨 기록물이요? 거기에 네, 대통령 보관하고 기록물법. 있는지 보관하고 있으면 좀 제발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위스키를 꼭 뭐 대통령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이 드셨을까요? 예, 사저에서 뭐 요새 사저 정치가 관심사던데 사저에 가면 뭐 결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긴 시간을 사저에 계시는 동안 혼자서 드시기에 적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저는 만약 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임성근이 뭘 그렇게 잘했나요? 왜 그렇게? 아니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니, 저는 재밌게 하라 그래서 그 질문한 거예요. 아니 두 분 오늘 케미가 그렇구나. 맞는 듯 안 맞는 듯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제일 요새 제일 질문 의문이 하나 더 하셔도 됩니다. 의문이 예. 그거거든요. 딴 게 아니라 뭐 사실관계나 이런 게 속속 드러나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을 싸고 돌까? 이종섭을 이종섭 전 장관을 거기까지 호주까지 보내고 이래 가면서까지 임성근의 은밀한 매력은 무엇인가 대통령에게 그게 제일 궁금하다. 좋은 임성근. 질문입니다. 네. 근데 회피할 답변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게요. 아니라 그러면은 뭐. 좀 더 진지하게 물어보신 질문은 뭐세요? 그럼 앞에는 좀 재미용이었다 근데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도무지 진지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별로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 입에서 진지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질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그냥 김건희 여사는 안녕하십니까 정도 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의 어떤 방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질문 하나 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네. 대통령이 길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추가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본질에 대해서 가닿지 못하니까 좀 그 양식이 바뀌어가지고 더 좀 이렇게 치고 받고 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가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저 이게 그 워낙에 언론 환경을 퇴보시켜놔서 지금 복원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놓고 이번 기자회견 시원했다. 기자회견답다.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긴 하죠. 근데 지금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다들 와 그러잖아요. 뭔가 변화의 조짐인 것처럼 말하는 이건 것도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기저효과.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황을 겨우 기본 상황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티키타카입니까? 예, 바람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말씀처럼 진짜 기본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지금 우리의 과제일 만큼 여러 가지가 좀 망가져 있다라는 평가들을 특히 언론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그 역할들을 많이 시민들이 바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8월 달에 이제 MBC 이사, 9월 달에 KBS 이사회, 12월 달에 박민 KBS 사장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특히 방송 3법 관련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세요? 민주당은 지금 이제 방송 3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폐기되는데 22대 국회 열자마자 제2법을 하는 방안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미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법률로 당연히. 통과가 됐던 우리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2법을 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조국 혁신당도 뭐 뭐 당연히, 당연히 함께 예. 당연히 그렇고 이제 왜 그게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 방송 3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을 올려야 된다라고 그럼, 하는 것에 예.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 뭐 사실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지난 방송 3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좀 제쳐놓고서라도 빨리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그 8월 달이 되면 KBS 이사회 그다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진들이 다 교체가 됩니다. 지금 KBS 이사회는 6대 5죠. 여권이 네. 6, 야권이 5인데 그게 사실 굉장히 무리하게 현재의 야권 추천 이사들을 무리하게 징계하거나 해임해가지고 억지로 만든 6대 5인데 절차적으로 말하자면 위법하지 않은 그런 무리하지 않고도 올 8월이면 이사진이 7대 4로 변경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네네. 박문진도 그러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박민 사장이 12월 달에 임기가 끝나고 보궐 기간이 있었던 거라서 잔여 임기만 하고 그 내년 1월 달에 다시 올 10월 달부터 사장 네, 공모 들어가서 그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바뀐 법에 따라서 방송 3법을 바꾸고 그것이 실현돼서 적용되게, 예. 거기에 맞춰서 KBS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급한 사정이고 MBC도 박민의 방송처럼 탑다운으로 주르륵 이렇게 밀려나는 그래서 공영방송 둘이 다 그냥 막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이걸 막아야 되니까 시간 싸움이죠. 그러니까 즉시 발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이 쟁점 아닌가요? 예. 결과적으로. 예. 그걸 논의하기 전에 예. 방송 3법을 좀 쉽게 우리 국민들께 이해시켜야 된다고 봐요. 다 생업이 있으시고 정치 고관여층에게도 물어보면 방송 3법 그래서 뭔데 하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예,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 우리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게 공영방송 KBS, MBC인데 EBS도 그렇고 이 사장은 국민이 뽑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뽑게 만들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3법은 국민이 원래 우리 국민의 그 권한을 행사해서 방송사, 공영방송사 사장을 뽑는 법을 방송 3법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이게 왜 시급한가? 지금의 체제는 정권이 입맛대로 사장을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국민이 뽑는 방식으로 법을 만드니까 대통령이 아니야 지금대로 해 하고 거부한 거잖아요. 이 싸움이다. 그래서 방송 3법은 국민의 권리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그런 법이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적 여론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대전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워낙에 상식에 못 미쳐 있는 정권이다 보니까 속도를 내서 어느 시점에 우리 22대 국회가 방송 3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높죠. 예. 그래서 차기 국회의장이나 또 우리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야당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야 된다. 8명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한 명씩 네. 맡을까요? 8명. 4명씩 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니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어벤져스 만드시는 건가요? 네. 그 192석은 200석이 보이잖아요. 200석이 아닌 것이어서 되게들 실망하시고 뭐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192석은 200석이 보인다. 바로 고지가석이다. 진짜 8명이 모든 걸 다 걸고 한 명씩만 포섭하면 200석 만든다. 근데 시간이 진짜 네, 없으니까.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 시간 예, 싸움이고요. 예. 이 시간 싸움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시간 싸움을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8월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게 8월을 넘어갈 수 있는 사실 여당의 거죠. 전략은 그거이지 않을까. 그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을 하다 보면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 30일 날 시작을 하는데 대체로 바로 개원을 못하고 원구성 협상하면서 국회의장 누가 하고 부의장 누가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누가 하고 누가 어느 상임위원회 들어가고 이 원구성 협상 과정이 보통 한 달 이상이 지나가면서 대체로 7월 달에 개원을 하거든요. 근데 7월 달에 개원을 해서 본회의 열어서 바로 이 법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이사진 8월 12일인가요? 이사진 구성이 막 박문진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이사진 구성이 완료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줄줄이 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은 어떻게 지금 KBS 노조나 MBC 노조나 또 언론계 쪽에서는 언론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여론을 조성하고 이 과정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에너지와 역량을 모아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뭐 노조에서 진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해왔던 것 뭐 저는 법률가로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명이서 계속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 말하자면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조국 혁신당의 건의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다. 합의제 행정기관을 독임제 기관처럼 자기들 둘이 계속 망치 두드리고 있는 거. 네. 이것 자체가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방통위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위반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사유가 뭐가 더 있는지는 회의록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넓혀놓고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지금 모색해야 될 시기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약간 작전을 살짝 알려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뭐 하여튼간에 이런저런 주장들이 뭐 저희 많아서 방송을 예,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아마 이 뉘앙스를 이해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키워드 이제 시간. 시간이요, 시간. 네, 시간과 관련된 거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원구성의 시간을 기존처럼 허비해버리면 언론 관련 개혁 입법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이 이제 늦춰지잖아요. 그러면 총선 민의가 담기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겁니다. 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개혁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너희들? 이게 될 겁니다. 양비론이 다시 확산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조속한 원구성이 요구되는 국회다.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당선자들이 그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을 하게 되잖아요. 곧 하게 될 거고 그러면 6월 5일 국회법에 규정된 첫 임시회에서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5월 달에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저희가 뭐 어느 크기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수의 당선인들이 후보자들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의장 후보자들께요. 네. 예. 원구성 빨리 돼야 된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일종의 압박 명령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당선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대선배들이시지만 저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쭤봅니다. 다행스러운 건 공감을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공약이죠. 그런 약속들을 합니다. 후보자 대부분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협상 결렬 시점이 6월 29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7월부터 뭐가 가동이 됐어요. 근데 6월 7일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하도록 국회법에 적혀 있고요. 첫 임시회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상임위원장 뽑으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방송 3법에는 경과 규정 6개월이 있습니다. 법이 발효가 돼도 6개월 뒤에 해당 방송사에 사장 뽑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애야 됩니다. 아직은 당론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설혹 8월 12일 박문진 이사가 다 새로 구성된 다음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KBS도 그렇고요. KBS도 마찬가지고요. 초선 당선자분들이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네, 안영환 사장, MBC 안영환 사장 임기가 내년 3월이에요. 안형준 사장. 안형준 사장. 안영환. 그러니까 잘리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내가 사장 이름을 이름을 잘못 몰라서 불러서 잘리신 것 같아요. 불경죄.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내년 3월이 임기가 종료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그 선출 절차로 올 연말부터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정면 당선인이 말씀하신 그 경과 구정을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6개월 뒤에 이렇게 되면 그 법은 바꿨는데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KBS 사장, MBC 사장이 선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뭐 또 다른 하여튼 간에 묘수를 또 더 짜다. 이게 전공법이고. 전공법 외에 묘수를 또 짜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알려주실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 그 다음에 언론 노동자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공영방송을 지키는데 어찌 보면 법은 바뀌었는데. 네. 근데 그냥 3년이 지나가야 되네. 이 법대로 못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들 특히 MBC나 KBS 등 공영방송 언론 노동자들이 뭐 좀 열의와 에너지를 모아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또 시민들 만나면 아까 말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나 언론 노동자 안에서도 있는 약간의 정서이긴 한데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안 하고 뭐 했냐. 약간 그러면서 굉장히 이걸 정쟁 법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면 좀 뭐라고 설득하고 말씀하세요?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 반성해야죠. 그건 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여러 차례 여러 기회에서 이미 반성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요. 뭐 반성을 진정으로 했냐 이런 질문은 지금은 무의미할 것 같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이 우리 그때 잘했어라고 빠득빠득 우긴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통과시키더라도 경과 규정을 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싶어요. 그건 다음 대선을 박민 사장 체제로 또 바뀐 MBC 체제로 치른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 사장 임기가 새로운 사장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3년 가는 겁니다. 3년 대선까지 다 엎어가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의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 법안은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여전히 보시는 건 거죠? 안 바뀐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론이에요. 여론의 90% 지지가 있다라고 하면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근데 사실 최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가 꽤 높은 편인데 오늘 당장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은 나쁜 정치,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안 바뀔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대통령실에 그런 입장이 나왔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감히 총선 직후에 그런 입장을 내는 거는 이태원 특별법으로 뭔가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냥 전문 용어로 시쳇말로 간을 보는 거라고 봐요. 여기에 우리 국민께서 분노해 주시면 또 그러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대통령실 국민들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적 액션이나 쇼잉이 본질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이재명 대표와의 소위 영수회담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끄덕끄덕 나는 관대하다. 그런 의미로. 나는 관대하다. 독재라고 나를 비판하든 가족들을 다 처벌하라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관대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오직 한 가지 만났다 경청했다 나는 관대하다. 그러니까 내가 용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무리한 정쟁을 하는 거고 내가 용납한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만이 이게 그 좋은 정치다라고 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라고 봐요. 그게
그 고개 끄덕끄덕도 있지만 그 이후에 보면 그날 저녁에 동시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도훈 수석 예. 대변인 이 셋이 KBS, 채널A, TV조선 왜 딱 세 군데만 나갔을까 모르겠는데 딱 세 군데 나가서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당에서는 이게 뭐 답답하고 이거 전혀 국정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속내가 참 속이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대통령도 독재다 이런 비판을 받았으면 자기도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잘된 회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관대하다. 나는 경청한다. 나는 협치한다라는 것을 쇼잉하기 위한 것이었지 진지하게 국정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론 뭐 다행입니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의결된 거죠. 다행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국정을 대하는 진지함과 태도의 변화와 진지함은 여전히 없다라고 보여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노정면 당선인 말씀하신 대로 이 방송 3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박민의 방송을 하나도 지긋지긋한데 2개, 3개 계속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지 그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다 맞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고 그러한 힘들이 그러한 힘이 대통령을 두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대통령을 두렵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은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대통령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직 사실 민심의 결과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도 그런가라는 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관저 쪽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700일 동안 안 만나던 야당 대표를 만나잖아요. 그게 쇼잉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다분히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하고 본질은 거기에 있지만 진짜 본질은 윤석열 정권은 지금 매우 두렵습니다. 뭐라도 하나 삐끗해서 특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통과되면 그다음은 실제로 타격이 올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관대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여론이 사람이 막 때려도 반응이 없으면 지치잖아요. 지치지 마세요. 제발. 예. 이미 균열이 났고 그게 총선 결과로 드러났고 조금 더 치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상식적인 입법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되는 특검 중에서는 사실 한동훈 특검 이야기도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처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확하게 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직자 아니시니까 지금. 공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전술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가라는 검토는 필요하겠다. 뭐 마음 같아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다 지지합니다. 네. 아니 저희들은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당선인이 이미 조문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네.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지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미 박은정 당선인이 정밀 타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아직 법안 홍보가 좀 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 월요일에 박지원 당선자께서 나오셨는데 법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하시더라고요. 법문을 우리가 공개한 적은 없으니까 공개한 적은 없고 그냥 어떤 점들이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특히 이제 뭐 고발 사주권이라든지 고발 사주권 그다음에 그 자녀 문제 이런 부분들 몇 가지만 이제 짚어놓고 있는 거라서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노정면 당선인 말씀하신 대로 이 칼을 언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이나 박찬대 원내대표 괄호 열고 진 괄호 닫고 내일이면 아마 당선되실 가능성이 크니까요. 맞잖아, 진. 예. 대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러면 하여튼 간에 두 분 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찬성한다 뭐 물론 이제 디테일 그다음에 시기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특검을 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대로 시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취사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논의가 야권 내부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안하고参谋들에게 했다라고 한 조선일보 기사를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정치 구력이 오래되신 두 분이 보기에는 이것은 무슨 말인지 해설 좀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죄송한데요. 네. 저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싶지 않아요. 제 시간이 아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언어를 아니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거 알고 나면은 찐텐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알고 나면 뭐 도움이 되나요? 우리 정치에? 이제까지 공중파 앵커 같으셨는데 방금 신식으로 찐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데? 제가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거 뭐 정치하는 대통령 어쩌고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 방심이 얘기나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시죠. 순서도 그게 먼저인데 왜 점프를 해버리셔서. 앞에 좀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기 신장식 당선자께서도 혹시 이야기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요 넘어가도 됩니다. 국민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이 대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속 그 병살타를 치면서 굉장히 곤란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언론 지형이 왜곡돼서 사실관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하는 방식을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평범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평균적인 국민이라고 했나? 하여튼 간에. 누가 저는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못 알아들어서 총선에서 졌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혹시 했던 마음을 접게 된 계기가 방향은 옳았다라는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간접적으로도 전달됐잖아요. 그렇지. 그때 이미 더 이상의 이제 어떤 마음을 접으셨다. 이런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참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이 말의 해석도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방심이로 가시죠. 그 이야기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하십시오. 박문진 그러니까 MBC의 이사회 박문진으로 불리는 MBC 이사회 거기서 이제 사장을 뽑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사진을 정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방통위를 앞세워서 이사를 갈아치우고 이런 시도를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그게 무리하니까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MBC는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데 8월 12일이면은 저절로 임기가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MBC가 이제 불안해지고 위험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7월 22일에 임기가 도래하는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방심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서 우리 옆에 계신 징계 그래서 MBC에 벌점 부과하고 108점.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해도 흔들림 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이 방심위. 이 방심위원들 교체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응대하실 겁니까? 국회의장 선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방심위 설치 관련 규정이 이제 방통위법에 들어 있잖아요. 거기 한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6명을 국회에서 추천합니다. 그걸 이제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9명을 다 위촉하니까 대통령이 순수하게 이 사람하고 찍는 사람은 셋이고 6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이것도 세분화됩니다. 이 6 중에 3은 과방위에서 추천해요. 추천 주체가 관련 상임이니까 과방위예요. 과방위는 이제 의석수대로 할 테니까 3명을 어떻게 쪼개겠습니까? 다수 2, 소수 1로 하겠죠. 그건 뭐 보나마나 2대 1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까지 합하면은 2대 4가 되죠. 그렇죠? 구성이 구성이 예, 2대 4가 되고 이제 3명이 남았잖아요. 네. 그 3명 추천권이 누구에게 있게요? 이렇게 퀴즈를 갑자기 내시면 알려주십시오. 예, 국회의장. 아, 근데 거기에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그 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추천한다고 돼 있어요.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해보고 국회의장이 3명 추천하는 거죠. 그 법조문을 그렇게 읽으면. 네.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국회의장이 순수하게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야당 교섭단체 제1야당 각자 나눠서 그냥 하는 그래서 거네요. 11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이제 야당 출신이니까 야권이 2라고 하더라도 2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2대 4였는데 네. 2대 1 붙이면은 네. 4대 5. 여당이 우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국회의장과 관련된 그 규정을 조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협의를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국회의장이 본인 판단으로 본인 책임으로 3명을 추천하면 되죠.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래서 더 또 중요하다. 네, 국회의장이 물론 이제 여야가 잘 협의하면 그걸 존중하면 되죠. 그게 좋은 정치 문화이긴 네, 하죠. 네, 네. 근데 워낙에 방심위원들 구성이 몰상식하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징계 심의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이 상황을 바로잡을 책임이 이 방심위원 추천자들에게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될 때 협의만 해도 되는 법조문에 근거해서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3명을 추천을 한다면 4대 5가 5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리더십, 뭐 이렇게 추진력이 네. 필요하다. 국회의장의 핵심 능력으로서 저는 특히 예, 그게 추진력 이게 두 가지 부분인데 추진력이나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방송 현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심위가 어떤 구성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인식 다 비슷하게 하는 그러면 게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내야죠. 그거는 그냥 리더십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이고가 아니라 저는 이번에 국회의장이 가져야 되는 그냥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국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왕과 대항하여 영국에서 보면 국민들의 뜻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기구 자체의 유래가 민주주의 지키고 언론의 자유 지키라고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개혁적인 사람이니까 뭐 협의만 하고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생각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다들 우리 노정면 당선인이나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방통위원회도 그렇고 언론 관련된 각종 기구들이 전부 다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해서 구성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몇 명, 대통령이 몇 명, 야당에서 몇 명. 이게 아까 말씀하신 노정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국민들이 공영방송은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정당들과 대통령이 개입해서 선임하는 게 맞냐. 즉 지금 언론 관련 기구가 대체로 전부 다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전부 다 사람들을 선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는 문제 제기해서 크게 급한 건 급한 것대로 처리하되 크게 한번 들었다 놔야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전부 다 민간기구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민간기구가 행정기구나 무슨 검찰보다 더 심하게 언론을 때려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아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22대 국회 뜨겁겠네요. 단기과제, 중기과제 나눠서. 그래서 계속 뜨겁겠네요. 방심위원 이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국회의장의 어떤 역할을 말씀드리게 된 건 전 단계를 생략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지금 방송 3법에 들어가 있는 국민이 그런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는 건데 거기에 다 촘촘하게 다 규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후견주의를 배척하고 전문성이 있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사회를 지금보다 규모 있게 구성해서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올 수 없도록 최대한 막아내는 그런 장치인 거거든요. 방심위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도 방심위법을 만들어 보자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추가되면 이제 상황이 좀 혼란스러울 것 맞아요. 같아서 예, 짜내고 짜낸 끝에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예,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럼 두 분 다 과방위를 제일 일지망으로 써내실 건가요? 저는 당이 가라는 데 가기로 했어요. 배치 수표 내셨어요? 네. 뭐 선호가 있었으나 예. 저희 당의 그 당선인들이 그 본인 전문성이 굉장히 뚜렷하셔가지고 예, 예를 들면 이혜민 당선인 같은 경우 과방위 구글러셨으니까. 예. 그래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게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기본적인 R&D 예산 삭감 보고 너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시작하신 분이라서 그건 또 제가 존중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당에서 가라는 데 가겠다. 혹시 굉장히- 제가 과방위 가게 되면 우리 신당선인 역할까지 하겠습니다.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당연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노조나 이런 쪽에는 같이 이제 이혜민 당선자랑 같이 만나요, 둘이. 그래서 우리는 2배 힘으로 저 혼자가 아니라 이혜민 당선인까지 해서 저한테도 힘을 좀 달라는 2배로 같이 3배 그러면 4배 이윤기 당선인도 계시고 뭐 오늘 많잖아요. 여기서 또 새로운 어벤져스가 만들어지고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방위 어벤져스. 예. 아니 저희가 아무래도- 당 예. 소속이 다를 뿐이지 예. 지향이나 문제의식이 언론 부분에서 뭐 거의 같기 때문에 맞죠? 네. 네. 그 제3당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포션에 이제 상임위당 하나밖에 안 될 가능성이 커서 지금 그러신 거죠? 비교섭 단체가 이제 하나밖에 비교섭 단체는 상임위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가 상설 상임위원회가 14개인데 저희들이 12명 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님이 권한상 다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이 이제 또 제일 현실적으로 예. 중요해서 거기서 2명은 잘 그러니까 비교섭단체는 그것도 배치를 잘 안 해줘요. 교섭단체 간에 이제 협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결론 안 나면은 국회의장께서 결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국회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그걸 아시니까 깨알같이 예. 헌정사상 이렇게 국회의장 뽑는데 국민적인 관심이 들끓었던 적이 있나요? 맞아요. 네, 그건 제가 원구성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요구를 해주셔야 뭐 협상에 맡겨 놓다 보면 또 기다리는 것도 또 미덕이잖아요. 또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원구성이 빨리 돼야 된다는 공감대를 이뤄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말 국민들의 이 여론의 힘이 이번 오늘 본회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저는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김준표 의장님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직권 상정해서 망치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야 합의를 계속 강조해 왔죠. 예. 근데 오늘 결국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 망치 두드리셨고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도 안건으로 부의했으니까 5월 28일 날 본회의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두드리시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의 소신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훌륭한 모습을 오늘 보았다. 결국 국민의 열망이 중요하다. 여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는데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그럼 당선자 안 될 것 되셨으니까 같아요. 정치인이시니까 하셔야 네. 됩니다. 같은 의견인 걸로. 예. 뭐 다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놓친 것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아까 방심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직접 언론 방송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르시는 또 하나의 히든 조직이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선방위, 방심위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선거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선거 기간 동안이라고 해서 이제 선거 120일 전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12월 10일부터 해서 올해 5월 10일까지 딱 요 기간 동안 선거 이후 30일간 이렇게 되는데 실은 방심위보다 뉴스아이킥이든 MBC든 더 많이 징계를 받은 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네, 올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백선기 선방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저는 궁금한 건 그분의 연세인데 유일임 방심위원장님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세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뭐 실명 어차피 회의록 다 나오니까 그냥 실명으로 말씀드려도 될 텐데 KBS 출신의 최초로 PD. 예. 이 최초로 PD는 KBS PD이면서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를 고소고발했던 분이세요. PD 자격으로. PD 있으면서 KBS 무슨 PD 혐의를 있으면서 고소고발한 검사 거죠? 사칭했을 때 내가 그 당사자다라고 하면서 고소고발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용산 사는 아주머니 얘기하셨던 분이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디올백 보도가 선거와 관련된 얘기라고 신박한 해석을 하시면서 MBC의 관계자 징계를 또 때렸던 분이세요. 이렇게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 구성할 때부터 기존의 원칙도 다 어겨가면서 막 구성했어요. 기존의 원칙도 저는 오히려 한 번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존의 원칙도 다 어겨가면서 했어요. 언론 단체들의 연합체에서 추천하게 되는 거를 특정 단체, 특정 언론 단체 민원 사주를 했다라고 의심되는 그 단체들한테 그냥 넘겨줬거든요. 이것도 그냥 두면 안 된다. 예. 이것도 정말 이거는 공감합니다. 이제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받아서 좀만 더 부연을 하면은 길이 한번 났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또 할 또 겁니다. 그럴 거예요. 예. 더 심하게 예, 할 수 윤석열 있다. 정권은 예.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추진력과 방법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YTN 실제로 매각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YTN 매각한다는 얘기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뭐 정권마다 있었는데 실행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야말로 해버린 거죠. 그리고 방심위를 앞세우고 선방위를 저렇게 써먹는다는 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몰라서 당했다면 다음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방송 3법에 이 이사들을 추천하는 주체로 규정돼 있는 단체들이 정부 또는 이 방통위의 해석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상한 단체에게 그런 권한이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의 주체에 대한 규정도 조금 더 선봐야 된다. 맞아요. 안 그러면 제2의 선방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걸 마무리 발언 네. 할게요. 네. 덕분에 22대 국회가 어떻게 좀 굴러갈지의 그림을 좀 지형도를 특히나 언론이라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엿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작부터 뜨겁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타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기대도 생기면서요.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는 것으로 하고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